이분은 일부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첫 번째는 제가 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저 역시도 이 영역에 대해서 제가 실험을 해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이 영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인지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작년에 모 병원에서 이제 치매 노인,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 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게 아마도 몇 년 안에 상업적 형태로 우리나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미 거기 프로젝트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안에 이제 저랑 동료들이 개발했던 그 정상노인,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그 인지 재활 훈련들이 이제 시중에 몇 년 안에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경심리학의 기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깊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저도 사실 지금 배우는 과정이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 혹은 공학을 전공하신 분 학부 때 혹은 좀 생명공학 쪽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사실 저보다 더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은 좀 이상하죠. 그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학적 기초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개론 수준에 사실 저도 있습니다. 개론 수준에 있고 저도 이제 이 개론 수준의 것들을 좀 연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틀 동안 이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책만 읽었습니다. 이틀 내내 책만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서 저도 맥락 있게 가져가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워포인트를 제가 밤에 만들어서 이제 잠을 못 잤는데 저를 힘들게 따라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의 집중력은 자극이 없습니다. 어떤 재밌는 얘기도 나올 수 없고 나와 관련된 얘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자극으로서 정말 질이 조금 낮은 자극을 제가 전해드리는데 그러한 자극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저를 한 4, 50분을 따라오셔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뉴런 하면 이걸 신경세포라고 하죠.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신경과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세포에 있는 것들이 뉴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그 분화된 구조가 있죠. 수상돌기, 축색돌기, 시냅스, 말단, 시냅스. 이것들은 신경은 기본적으로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을 위해서 특화된 게 있는 거죠. 그 구조가 조금 더 늘어져 가지고 길게 돼서 세포 본체가 가운데 이렇게 눈처럼 있으면 왼쪽에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상돌기, 오른쪽은 정보를 전달하는 축색돌기, 그리고 다른 데로 막 소문을 퍼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시냅스, 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단과 그 다음 세포의 수상돌기 사이에는 틈들이 있습니다. 정말 재미없죠. 인간의 모든 세포는 다 동일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안에 DNA가 있으면 그 DNA는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 안에 동일한 형태로 들어있는데 그런데 어떤 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신경세포가 돼요. 그 얘기는 동일한 유전자가 어느 세포 내에서는 어떤 유전자는 억제되고 어떤 유전자는 활성화돼서 그놈만 발현돼서 간세포가 되고 그놈만 발현돼서 신경세포가 되고 그러는 거죠. 더 신기한 거는 이런 식의 것들이 포유류뿐만 아니고 쥐한테서도 아메바한테서도 모든 동물,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유사한 형태로 된다는 거죠. 진화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세포적 형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포유류의 고등동물에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이 네 가지, 두 짝이죠. 네 가지가 막 해서 조합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이 20가지 단백질이죠. 설명한 것처럼 어떤 유전자는 억제돼서 이놈 단백질만 만들어서 이런 세포를 만들고 어떤 것들은 이것만 활성화하고 다른 건 억제해서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세포가 되고 신경 그 세포인 뉴런에서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각 뉴런, 중간 뉴런, 운동 뉴런. 대뇌 피질에 가장 많이 있는 거는 중간 뉴런인 거죠. 인간의 두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고요. 숫자에 대해서는 좀 각각 좀 다른 데이터들이지만 하나의 단일 감각 뉴런은 많게는 1000개 이상의 시냅스 발단, 즉 제가 신경 뉴런이면 저는 소문을 적어도 1000사람한테 퍼뜨릴 수 있어요. 신호를. 그리고 최대의 25개의 표적 세포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상돌기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하나의 표적 세포와 여러 개의 시냅스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으면 이는 전기적 신호로 전환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70V였던 조금 재미없는 설명이긴 한데 세포막에 이온들이 쫙 늘어서서 안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압력차가 약간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70V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자극이 오면 이온 채널이라는 게 열리면서 막 이놈도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전위가 달라지면서 이게 40V로 바뀌면서 이게 활성전위가 되면서 전기 신호가 그 세포 내 축색돌기를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데 시냅스 말단에 가서는 이 전기 신호가 화학적 신호로 바뀌고 시냅스를 지나서는 다시 이게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요. 이거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만드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왜냐면 이걸 온라인에서 그림으로 찾는데 찾아도 마땅한 그림이 없고 출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해결 능력을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조금 더 자극도요. 만약에 제가 늘 본 자극, 소리로만 듣는 자극보다 시각적 자극, 다양한 자극, 본 적이 없는 자극은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자극을 느끼려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놈의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제가 살 때 이걸 제 컴퓨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잭을 제가 안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새벽 3시쯤 고민하고 있는데 신랑이 나오더니 스마트폰에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그 그림에서 뭐를 누르면 공유라는 기능이 뜨고 그 공유라는 기능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낼 건지 이메일을 통해서 보낼 건지 이게 뜨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 해결 능력, 상당히 처리 속도가 늦었죠. 그죠? 지금 10대 아이들이면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장시간에 걸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타자의 도움을 받아서 한 후에 이 그림을 제 컴퓨터로 옮겼죠.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에서 이렇게 받은 이후에 컴퓨터로 옮겨서 파워포인트에서 그 그림 도구를 해가지고 잘라서 넣고 화상도를 바꿔서 이렇게 본 이게 상당히 어려운 그림입니다.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오른쪽 그림부터 보면은 아까 세포가 있었잖아요. 근데 세포가 축색돌기를 따라서는 전기 신호로 갑니다. 그러다가 시냅스 끝에 오면은 점점점 땡땡이가 화학적 신호라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방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은 그 다음 수상돌기에는 리셉터, 수용기라는 게 있어서 물론 이보다 상당히 더 복잡한 과정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는 1차 전달자, 2차 전달자, 뭐 엔타고니스트 이런 게 종류가 많지만 우선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면 그 리셉터가 받으면 이게 다시 시냅스 전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져서 다시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서 그 다음 수상돌기를 따라갑니다. 이처럼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거 있지 않으세요? 제가 시각 정보를 받아서 왔는데 혹은 누가 나를 꼬집어서 자극을 받아서 뇌가 알려고 그래요. 근데 나의 대뇌에 전달되는 건 사실은 누가 꼬집은 겁니까? 누구를 본 겁니까? 아니면 신호입니까? 신호죠.
이걸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뇌에서 실제로 감각 정보로 오는 것들은 우리의 뇌가 사실은 다 분해를 해버리죠. 섬, 점, 단순한 자극들로 다 분해한 이후에 대뇌가 다시 조합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분이 저를 꼬집었는데 제 대뇌가 착각을 하면 나를 애무한 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두 뇌는 그런 착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우리 대뇌 속에 있는 특정한 종합하는 능력에 의해서 정보들은 사실은 재창조되는 과정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이 신경심리학이 들어오면서 다시 밝히되는 건 우리의 인지는 주어진 외부 세상을 그대로 사진처럼 표상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다 쪼갠 다음에 다시 재창조하는 과정이라서 우리의 기억은 현실의 그대로의 반영이 아닙니다. 가끔 거짓말일 수 있고요. 왜곡일 수 있고요. 사실과 근접한 실제로 기억은 사실 드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대뇌에서 어떻게 종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감각 기억조차 그렇고요. 감각에 대한 신호조차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고통에 대해서 동일한 고통에 대해서 죽을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하고 그 고통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은 단일 세포 내에서 흐르는 신경 전달을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봤더니 어떤 세포는 어떤 세포하고만 관련이 돼요. 하나의 세포가 그 다른 수많은 것과 관련되는 게 아니고 꼭 감각세포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걸으면 이 걷는 것에 대한 세포는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눈을 보고 뭘 보면 그 세포의 경로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특수하게 그 기능만을 위해서 그 경로가 존재하고 그것의 방향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이제 칼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 지금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대뇌 피질에 우리의 감각 기능과 우리의 기억에 대해서 지도를 그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 그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 피질, 감각 피질처럼 어느 것은 저쪽과만 관련돼요. 가장 이제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건 브로카스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인데 제 아이가 언어가 무척 느려요. 4살인데 말을 못해요, 아직. 근데 이 친구가 말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청각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그 경로는 저기로만 가요. 베르니케로만. 딴 데로 절대 안 갑니다. 축두엽에 있는 저쪽으로만 가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애기가 발화를 하려고 그래. 말을 하려고 그래. 엄마 밥 줘. 엄마 바나나 줘.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나와요. 브로카스 영역에 덜 발달됐어요. 근데 이 두 영역이 상당히 아주 짧은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게 분리됐다라고 의식 속에서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걱정을 하는 게 제가 워낙 찜질방을 좋아해서 얘가 1살 되기 전에 찜질방에 데리고 갔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텐데. 근데 거기서 찜질방이 비쌌기 때문에 저는 찜질방에 가면 오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잠을 자는데 찜질방 벽이 대리석 벽이잖아요. 근데 애기가 워낙 순한 애기라 애기들이 일어나면 어딜 박잖아요. 모르고.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박았던 거예요. 제가 구석에서 자서. 근데 워낙 순한 애라 아무리 박아도 제가 토닥토닥 하면 또 잤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만해진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한 몇 주간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아이가 너무 크게 다친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이의 이쪽이면 왼쪽인 거죠. 그게 사실 언어인 거죠. 언어의 브로카스 내린 거죠. 이렇게 부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유학생이니까 별로 돈도 없고 이러니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어요. 이쪽 뇌가 손상을 당한 거죠.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작년에 와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동일한 영역을 어린이집에서 버스에 차에 태울 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잠깐 이제 버스에 안 태우고 SUV라고 우리 쌍용 무소 같은 데 태웠는데 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아이가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아스팔트로. 근데 또 동일한 영역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언어를 발성한 영역이 좀 계속 다친
갇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말을 못해, 이 친구가. 그래서 걱정이 돼요. 하지만 걱정을 안 하는 이유를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걱정은 돼요.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어린이집에서 왔는데 빠빠빠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10분을.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오면은 제가 사람과 얘기할 때는 맥락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본 순간 빠빠빠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과 몇 시간 있으면 빠빠빠가 뭔지 맥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오면은 제가 그 빠의 맥락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빠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애가 계속 울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빠가 바나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바나나를 달라고 한 건데 제가 바나나란 말을 못 알아들어서 자꾸 빵을 주고 아빠 어딨냐고 찾냐고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가 계속 울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 이 브로카스 영역처럼 어느 특정한 영역은 저쪽으로만 되는 거죠. 또 다른 조금 재미있는 걸로 이것도 제가 한글 걸 못 찾아서 이건 출처가 있습니다. 플리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처럼 엉덩이 자극과 관련된 거는 저쪽으로만 갑니다. 맨 위로만. 그 다음에 트렁크하면 몸통인데 몸통에 대한 자극은 꼭 저쪽으로만 가요. 그 다음에 엘보우죠. 눈썹에 가는 건 저쪽으로만 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각각에 대한 우리 신체는 대뇌 피질 안에 그대로 지도로 됐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붙어있는 신체일수록 이 뇌에서도 붙어 있습니다. 코는 입술하고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엉덩이하고 몸통도 붙어 있죠. 이처럼 우리 몸 안에서도 붙어 있는 영역들은 우리 대뇌 피질의 지도에서도 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되는 대뇌 피질에는 우리 몸과 같은 동일한 지도가 있을 뿐만 아니고 동작에 대한 지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못 찾았습니다. 못 올렸는데 이것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그 앞선 얘기에서 이어지는 건데 뉴런 내에서는 전기적 전달, 시냅스에서는 화학적 전달을 하는데 신호가 세다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 신호에서는 그 신호가 얼마나 자주 오는 거죠. 파동의 숫자에 따라서 세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활성화되는 신호가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같이 오는 억제 신호도 있고 이거를 종합을 해서 종합을 해서 가감을 합니다. 활성화 신호가 더 많으면은 활성화를 하고 억제 신호가 많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식의 유추가 이후에 인지적인 설명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인지 노화의 문제는 이처럼 경쟁적인 정보술 속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억제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타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가설이 이것과 심리학적인 설명과 유사성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 그 심리학적 세포적 설명과 인지심리학적 설명 속에 상동성이 발견되는 거죠. 이 진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냅스 신경전달 물질은 글루타마이트, 가바가 있는데 이건 제가 쓴 중에 이제 가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안을 치료하는 현재 약들로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불안을 가라앉히는 진정제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시냅스 사이에서 억지 물질을 보냄으로써 신호를 안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불안 약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도 그렇죠. 술도 신호가 별로 안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신체의 부위들, 우리의 동작의 부위들이 대뇌 피질에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정말 신기한 건 우리뿐만 아니고 쥐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할당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를 의미합니까? 촘스키라는 사람 아세요? 촘스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언어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선천적으로 뭔가를 갖고 태어나서 언어 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브로카스 에어리와 베르니케 에어리 그 영역이 있어서 아이는 자극이 주어지면 그 안에 이미 기관차가 있습니다.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관차가.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기관차가 있는 거죠. 즉,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선험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철학적으로는,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이제 큰 의미가 있는 논쟁 중의 일부인데,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영역이 그것만을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그 지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계속 시켜서 손을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 손에 해당하는 표정 면적은 더 클 수 있는 거죠. 즉, 그것에 해당하는 세포의 수의 점유율이 많고 그것에 해당하는 시냅스의 숫자, 시냅스는 연결이었죠. 세포와 세포 사이 연결. 그것이 클 수 있는 거죠. 즉, 우리의 그 대뇌피질에서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구조 플러스 우리 경험에 의해서 수정된 지도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을 위해서 오늘 오셨고 사이버대학에 오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대뇌 피질에 있는 지도를 바꾸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지금 어떤 뇌가 어느 대뇌 피질에서 어느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만약에 찍어본다면, 만약에 MRI나 PET 같은 걸 찍어본다면 뭐가 늘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듣는 이 순간에도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감각, 혹은 걷는 거, 이런 거 말고 기억이라는 고등 인지 과정은 도대체 어디에 저장되는지,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걷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단순하고 움츠리는 거, 이런 것들은 신경세포를 이렇게 절제를 해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너무 복잡해서 신경세포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분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억의 연구는 단세포의,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세포를 관찰함으로써 혹은 임상적인 사례예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어디에 손상을 입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유추가 아직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억 연구의 주요한 출발점인 이제 브렌다 밀러의 연구에 의하면 HM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고 부딪혔대요. 사실 어린 시절 자전거 타고 안 부딪힌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를 부딪혔는데 이 사람이 계속 간질로 막 몸이 마비되고 의식을 잃고 20살 때까지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간질 때문에 이제 거의 사람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간질을 일으키는 부분이 히포캠퍼스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마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안쪽 측두엽 부분들을 간질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절제하기로 한 거죠. 그때는 해마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랐던 때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 절제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간질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와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자기 이름이 무엇이고 다 이런 건 기억을 해요. 자르기 전까지 기억은. 그런데 저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HM입니다 하고 저랑 인사를 해요. 그리고 잠깐 바깥을 보고 주위를 돌리면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단기 기억 속에 접시 속에 있는 기억까지는 기억하는데 이게 장기 기억으로 안 옮겨져서 저랑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HM이라는 사람이 브렌다 밀러와 연구를 수십 년간 했는데 브렌다 밀러와 거의 매일 거의 몇 시간에 한 번씩 인사를 새로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기억을 못해서. 단기 기억이 그 접시에 있는 기억들이 장기 기억으로 못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해마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구나. 단기 기억들이 있는데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연구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이 HM의 연구가.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런 식으로의 기억은 못하는데 안목 기억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 사람은 그 전날 혹은 10분 전에 자기가 그림 그리기 연습했다는 걸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그림 그리는 실력은 나날이 발전해서 예술가처럼 그리는 거예요. 즉 의식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기억에 대해서는 손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안목 기억은 해마와 관련이 없다라는 간접적 추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자면 사람, 사물, 장소, 사실, 사건에 대한 외형 기억은 단기적으로는 단기 기억, 작업 기억이라는 전전두엽 피질에 저장이 됐다가 해마에서 장기 기억으로 어떻게 돼가지고 결국 장기 기억으로 어디로 갈까요? 전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해마를 통과한 이후에 처음에 그 감각을 인식했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만약에 얘를 장기 기억으로 하려면 얘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시각 기억은 뒤에 있잖아요. 시각 기억으로 하고 얘 형체를 보고 얘 소리를 듣던 거기 흩어진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다시 저장이 됩니다. 장기 기억은 들어올 때 그 순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어떤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종소리만 보여주면 그 그림 기억이 머릿속에 샥 떠올라요. 혹은 그 그림만 보여주면 종소리가 머릿속으로 땡땡땡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억들이 들어온 그 상태로 여기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인코딩 스페서시라고 하는데 제가 한국말로는 부호 특수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안목 기억은 해마하고 관련 없이 손의 선주체 편도에 저장이 되는데 이것의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그 외연 기억은 위쪽의 경로를 따라서 안목 기억은 밑의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초적이고 조그만 지루한 내용들을 따라가는 이유는 과연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우리가 변화를 하는가, 어디가 변화를 하는가, 그곳을 찾아서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따라가는 건데 이제 안목 기억, 그리고 단순 기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연구가 잘 되어 있는데 안목 기억이나 이런 반사 동작 같은 것들을 학습을 시켰을 때 이게 단순 기억으로 될 때까지의 우리 세포 내의 변화는 시냅스 연결의 크기의 변화에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면 이게 단기 기억으로 되는 과정까지는 시냅스 연결이 갑자기 커지는 거죠. 시냅스 연결이 커진다는 거는 반복되는 자극 혹은 학습에 의해 감각미료는 신경전달세포 물질을 더 다량으로 배출을 해서 그 다음 시냅스 전율을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진동수를 늘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건 가소성이 이제 플라스티시티인데 이제 이게 이후에 지금의 그 정상 인지노화 그리고 치매 노인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바뀔 수 있는가에 논쟁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건 시냅스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단기 기억 내에서 그것은 시냅스 연결의 세기에 따라서 세기가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이거는 경험, 학습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기 저장일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목 기억이, 반사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되죠. 이건 해마를 안 통과하는 거였죠. 이 기억은 해부학적 변화를 수반하는데 이 해부학적 변화라는 건 뭐냐면 그림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좀 돌아오죠. 사실 이 그림을 제가 못 찾았군요. 그래서 못 넣었군요. 만약에 어떤 경험들이 막 저한테 5번씩 오늘도 제가 오늘 그 자극을 경험하고 누가 나를 5번을 꼬집고 오늘 내일도 5번을 꼬집고 이렇게 계속 저를 5번을 꼬집으면
한 이게 며칠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꼬집는 영역을 관장하는 그 뉴런에서 시냅스 말단이 더 생겨납니다. 근데 세포에서 시냅스 전 말단이 생겨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포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세포가 달라지려면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물질들이 세포 내 핵에 들어가서 DNA한테 이렇게 뭐 시켜가지고 RNA를 시켜서 단백질 합성을 시켜서 그 시냅스 말단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반복 학습해서 장기 기억이 되면 우리의 뇌세포가 달라집니다. 시냅스 전 말단, 그러니까 그 축삭돌기 밑에 막 뭐가 있었잖아요. 걔네들 숫자가 막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은 제가 더 이상 학습을 안 하면 다시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학습하면 다시 생겨나고요. 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가변성, 가소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념들이 이후에 우리가 인지노화 혹은 치매에 의한 인지 저하 혹은 단순히 여기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환자 같은 경우에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우울증도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시냅스 말단의 생성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지 재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 재활을 보면은 인지 노화에 대한 것들은 한 영역일 뿐이고요. 사실은 그 우울증, 정신병뿐만 아니고 다른 병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의학적 질병에 대해서도 인지 저하를 하는 곳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메커니즘은 다르죠. 왜냐하면 인지 노화는 다른 것과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일 감각 뉴런이 약 1000개의 시냅스전 말단을 갖고 있었다면 이게 장기 기억화가 되면 숫자는 약 2000개 이상으로 증가하고 활동 시냅스의 비율도 만약에 40%였으면 60%로 늘어납니다. 갑자기 불이 이렇게 깜빡거리던 게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반짝반짝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오랫동안 사용 안 하면 다시 시냅스가 없어져 버립니다. 시냅스 그 말단들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1000개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약 1300개로 줄어들어서 여전히 그 시냅스의 그 양들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자극을 하면 여러분의 뇌 속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 변화는 공부를 잠깐 안 하고 있을 때 잠깐 줄어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기존보다는 많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 지금의 나이에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건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는 거고 그것들은 시냅스전 말단에서 그 수많은 가지들을 늘려가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외연기억,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몇 시에 누구를 만났고 그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외연기억은 사실은 아직은 다 밝혀져 있지가 않죠. 다만 이게 해마를 통과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외연기억은 해마를 통과해야 대뇌피질의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해마의 주체세포들이 공간 지각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는 외연기억이라고 하는 건 시간, 공간이라는 맥락이 있었잖아요. 그 기억은 단순히 감각 정보나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공간적으로 재현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마를 잘라내면 그 사람이 아까처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전하는 능력도 없었지만 동시에 공간 지각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즉 제가 여기에서 저쪽으로 문을 따라서 나가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헤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그 밖에도 그 롱텀 포텐시에이션 시냅스 말단의 말달이 아니고 말단이죠. 생성되는 메커니즘의 변화가 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여기까지는 외연기억에 대한 거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아직 덜 읽은 논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도 있고 기존의 논의들도 있고요. 노화는
일반적으로 대뇌 용적의 감소. 왜냐면 뇌세포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치매가 계신 분들의 이렇게 된 그 뇌를 보면 녹아서 거의 없어진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계신 분 중에 그 영상 촬영을 하신 분이 있는데 깜짝 놀랐대요. 뇌에 남아있는 게 없더래요. 다 없어져가지고 녹아버려서 없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대뇌 자체 용적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뇌 대사 활동,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기도 하고 혈류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막 역할들을 해야 신호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신호가 잘 안 가겠죠. 이런 등의 신경학적 변화를 수반하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정상적 인지노화와 치매에서 손상되는 부위 혹은 신경 종류는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지노화에서 손상은 주로 시냅스가 살짝 맛이 가서 뒤틀려졌거나 좀 깨졌거나 이런 겁니다. 하지만 치매에서 뇌손상은 대부분 그 뇌세포 전체가 다 죽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조금 불가역적인 반면에 정상적인 인지도화는 시냅스는 어떤 거였습니까? 조금 더 가소성이 있는,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노화는 뭔가 우리가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지노화에서 대부분 그런 변화들은 전두엽 영역과 안쪽 축두엽, 해마 근처죠. 에서 두드러지고 이거는 노인의 기억 능력의 전반적 감퇴와 의식적이고 통제된 상위 능력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바로 노인의 인지 능력 중에서 기억 능력이 그리고 그 전두엽과 관련돼서는 뭐 유동성 지능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빈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조금은 정상적인 노인이면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뇌세포 숫자도 그렇게 물론 다르기는 한데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시냅스의 숫자가 무지무지 많죠. 연결 고리가. 한마디로 건물이 있으면 건물들과 건물들 사이에 샛길, 큰 길, 온갖 길이 있어서 다 소통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력이 저하되고 만약에 치매에 이르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없어져 버렸던 거죠. 하지만 시냅스는 가소성이 있어서 다시 연결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가설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선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용량이 좀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뒤에는 인지 혹은 두뇌 용량이 좀 적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용어로는요. 그래서 이제 두뇌 가변성은 뇌와 신경체계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통해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변하는 것. 왜 이런지 아시죠? 구조적인 거는 시냅스 말단이 생겨남으로써 구조적으로 변하는 거고 기능적으로 변하는 건 뭐였습니까? 시냅스 연결의 강도가 달라지는 게 기능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뇌가 가변성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얘기가 재밌는 얘기인데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으로 생각되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에 별로 저하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다 뇌를 해부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뇌가 치매를 걸린 사람들의 뇌처럼 다 녹아있거나 손상이 가했던 거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뇌세포가 녹아서 없어지고 다 손상이 있었습니다. 치매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지 노화를 안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나오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알고 보니까 그런 걸 보였던 분들의 특징은 첫 번째, 뇌가 전체적으로 컸답니다. 뇌가 전체적으로 크고 그 세포의 수가 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손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슬픈 얘기지만 저도 실제로 앞니마가 튀어나왔다고 하는 것은 전두엽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크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뇌가 클 가능성이 크고 앞니마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뇌 용적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얼굴이 작은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기억 능력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원래 뇌가 커서,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시냅스의 숫자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손상이 돼도 살만했던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두뇌 용량이 좀 있었다. 워낙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도 살만했다라는 거죠, 인지노화를. 그런데 이처럼 두뇌의 용량은 수동적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은 뭐냐면 손상이 왔어요. 손상이 왔는데 아시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자극이 어떤 자극을 신경세포 간에 하기 위해서는 경로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경로는 한 세포 대 한 세포가 간 게 아니고 수많은 세포들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예를 들면 10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한 라인이 죽으면 그 다음 라인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즉 보상적 네트워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즉 시냅스의 숫자가 많고 보상적 네트워크를 빨리 돌릴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면 인지적 보상 기능 때문에 아무리 뇌세포가 죽어도, 즉 제가 돈이 없어요. 한 100원밖에 없는데 100원 갖고 막 어떻게 돌려보는 거예요. 100원 가지고 친구한테 15원 구워가지고 115원 가지고 뭘 해가지고 떡을 사가지고 떡을 바꿔가지고 누구랑 가서 뭐 오이랑 바꿔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보상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 이게 바로 인지적 보상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 가설인데요. 두뇌에서 두뇌 가소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변의 자극과 반복되는 학습에 의해서 시냅스 연결망이 생성될 수 있는 거였죠. 막 자극을 하면 시냅스 연결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이거는 뭐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두뇌 가소성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진행되는 뇌 손상에 대해서 뉴런이 보상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있는 것 갖고 막 어떻게 살아보는 거죠. 제가 그 100만 원을 갖고 살면 좋겠는데 10만 원 갖고서 막 어떻게 돌려보는 거죠. 10만 원을 오늘은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이렇게 있는 것 갖고 막 돌려보는 거죠. 보상체계를 이용해서. 이는 뉴런 간 심날 전원에서 동일한 신호는 한 가지 루트만 아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달되고 한 루트가 막힐 땐 다른 루트가 활성화되고, 이제 이것에 대한 증거로서 노인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 때 젊은이에 비해서 전두엽이 엄청나게 과잉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보상적 네트워크를 찾기 위한 시도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말하는 사실 이중적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저의 가설은 만약에 우리가 자극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막 하고 학습을 해서 제 뇌를 바꾸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제 뇌가 자꾸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살아남으려고 혼자 열심히 진화를 펼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보상적인 걸 하면서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40대, 50대에서 그 저하되는 이런 인지 능력에서 그것들을 막고 우리의 뇌를 변화시켜서 치매를 예방하고, 그리고 나의 그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60대, 70대, 80대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육이 한 변수라는 겁니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상대적으로 정상적 인지노화는 지연될 수 있고 치매도 지연될 수 있고요. 직업도요. 많은 분들이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직업에서 그 자기에게 요구되는 그 자극들, 그 거기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일상적인 업무들도 자극에 속한다는 거죠. 여가 활동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게 노는가, 얼마나 새로운 곳에 가서 경험을 하는가, 이것 또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생활 습관도요. 저처럼 밤에 안 자고 하루 일하고 한 나머지 3달 동안 이렇게 푹 퍼져 있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고 이게 사실은 생활 습관이 그 뇌의 그 노화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형태로 자극이란 형태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거겠죠. 즉 자극이 와야 되는 거죠. 우리 몸에 끊임없는 자극.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자극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죠. 흥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관심이 없고 그게 새로운 자극이라는 걸 잘 모를 때도 있고 새로운 자극이라서 피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극을 찾고 자극에서 반응한다면 사실은 우리 인지노화는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자극과 훈련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잖아요. 뭐 작업 기억 뭐 가설이 있었고, 주의 집중 자원의 뭐 감소가 있었고, 전두엽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노인의 의식적인 인지 기능의 저하는 통제된 상위 인지 과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영역의 손상과 변화라는 신경학적 노화와 맞물려 있고, 그런데 전두엽 기능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executive function, 집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아직은 이론적 구성체로 그 내부가 다 아직 잘 모른다는 걸로 주의 집중도 거기서 일어나고요. 내가 효과적인 인지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거기서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사고한다라는 걸 내가 알고 나의 사고 방식을 관찰할 수 있는 메타적 사고도 거기서 일어나고, 작업 기억도 거기서 일어나고, 추론 능력도 거기서 일어나고, 이런 모든 목적의식적 행동, 통제 능력까지 다 사실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기능은 사실 노인들에게서 암묵 기억은 의식과 관련 없는 활동은 저하가 안 됐잖아요. 하지만 의식적인 모든 것들은 다 저하를 했잖아요. 즉 의식적인 주의 집중과 정보 처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에게서 발견되는 인지기능 저하의 패턴과도 일치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을 강화하는 게 많은 경우 인지 재활에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도 훈련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우선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처리 속도 훈련. 근데 처리 속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솔트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상당히 설득적이긴 해요. 근데 처리 속도 훈련은 실제로 인지재활을 해봤을 때 효과가 가장 광범위하게 있으면서 삶의 질을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 훈련. 근데 처리 속도도 역시 전두엽과 관련된 걸 거예요. 작업 기억도요. 그래서 작업 기억과는 어떤 한 연구를 보니까 사이언스지에 작업 기억 훈련을 했더니 도파민 수용체라는 해박적 변화가 보고됐기도 했고요. 통제 능력. 이제 이거는 제가 인출 부분에서 인출을 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하고 필요한 정보만 얻어내는 이런 인출 전략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두엽 제어, 조절 능력 향상과 함께 주의력 향상이라는 통제 능력 훈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 전략 훈련. 사실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인지 재활, 노인이건 어떤 정신병 환자건 어떤 식으로 인지 재활은 대부분 기억 전략 훈련밖에 없었습니다. 메소드 오브 로시 하면은 장소와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일치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도움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외연 기억을 할 때 해마가 관련되는데 해마는 공간 기억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간과 관련돼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하는 것은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화, 연합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보와 관련돼서 기억하는 전략 훈련.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도 다른 이론이 들어오는데 디프로세싱이라고 해서 부호화 과정을 조금 더 깊숙하게 드러남으로써 부호화 과정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억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이런 전략들이 있어서 이런 게 주로 대부분을 이뤘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프로세스 중심으로, 과정 중심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재활 훈련이. 근데 제가 또 다르게 강조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우리 한양사이버대에 상담심리학과에 들어오셔서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런 훈련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처리 속도 훈련 하시죠. 일부 전필 과목에서 엄청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신입생들과 편입생들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그 악랄한 저리석도 그 트레이닝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작업 기억 능력.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려면 쟁반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기억 전략 훈련도 공부가 안 되니까 자꾸 머리 써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이런 식으로 기억 전략에 대해서도 공부할 때 시각화가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정 안 되시면 시각화를 이용해 보세요. 제가 시각화 예는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 인지재활 훈련의 예로서. 그다음에 조직화도요. 조직화도 도움이 되고요. 이름으로써 부호할 때 많이 깊게 프로세싱 할수록 기억에 남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일 누가 여러분들 보고 이 자리에 와라 그랬으면은 많은 분들이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학습의 동기가 외부에 있는가 내부에 있는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동기가 안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분들이에요. 바깥에 계신 분들하고. 자기 자신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고 바꾸려고 오신 분들인 거죠. 이 학습의 효과를 얻는 거는 의식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된 결과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50대, 여러분들의 60대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들과 정말로 다를 겁니다. 통계로 내봤으면 좋겠죠. 30년 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치매를 몇 프로 했고 이거는 보통 정상 인구의 유병률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는가. 정말 재밌는 연구겠죠. 분명히 저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루하고 난해한 강의를 듣는 동안 우리들의 두뇌는 특정 시냅스의 세기의 변화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가끔은 반복학습이 아니고 한 번 들어도 장기 기억화 되는 수 있죠. 가끔 트라우마가 그렇듯이요. 일부는 영원한 시냅스의 생성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시냅스는 없어지기도 하죠. 다시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물리적이고 해부학적 변화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강의를 마치고요. 질의응답을 잠깐 가질까요? 아까 전에 그 외형 기억 중에서 일화 기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요새 요 근래에 일어난 일은 하나도 기억 못 하시면서 항상 20년 전에 내가 시댁에서 이렇게 고통받았고 이런 게 항상 똑같이 그러니까 과거에 한 10년 전, 20년 전 사건만 정말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계속 되풀이하는 거는 그건 뭐 어떤 기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게 치매에 걸리신 분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들 그러세요. 어제 일어났던 거, 그저께 일어났던 거 잘 기억 못 하세요. 그저께 조카랑 누구랑 만나서 조카 애기 이름 다 외워놓고 하나도 기억 못 하시는데 45년 당시에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가서 안 줘가지고 내가 고생을 했다.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내가 아기를 낳는데 밥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다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제가 크게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추론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제가 신경심리학에 들어온 지 영역이 얼마 안 됐고 또 이 영역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아직은 주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못 받고 있고요. 제 생각은 외연 기억, 그러니까 새로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해마를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그리고 이게 노화가 치매가 되면은 해마 그쪽에 있는 세포들 사이사이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어떤 쓸데없는 물질이 막 쌓인대요. 그래서 그 물질이 쌓이면 세포들이 활동을 못하는 거죠. 시냅스가 녹아버리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못하게 되니까 어떤 공간과 시간과 관련된 기억들이 어찌됐든 그곳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잘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옛날에 있던 기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돼서 우리 할머님이 어머님이 수십 년간 반복해서 기억하신 그 기억들은 계속 반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만 누르면 자자자자작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카세트의 노래 들으면 자자자자작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슬픈 건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20대가 됐으면 그렇게 활성화가 된 기억이 있다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이 친구한테 100번 말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서 그 말을 안 하고 제어를 하겠죠. 근데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 혹은 제 30년 뒤의 모습은 이 사람은 내 이 얘기를 100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두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전두엽이 통제가 잘 안 되니까요. 그냥 머릿속에서 활성화되면 바로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바로 튕겨나오는 거죠. 조절 능력이 없이 마치 조금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조금은 고장난 테이프처럼 바로바로 통제 없이 나기가 나가는 거죠. 좀 슬픈 얘기긴 하죠. 그런데 저도 요즘 그런 걸 느껴요. 무슨 얘기할 때 전두엽이 통제 않고 맥락과 관련 없이 바로 연관된 기억들이 바로 나가요. 근데 그런 얘기 보면 좀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확고한 대답은 아니고 이제 조금은 추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네. 특정 학습을 했을 때 대뇌 피질의 특정 부분이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연결을 해서 연세를 많이 드시 노인이 되었을 때 뇌 사이즈가 작아진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진다 그러면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치매 부분 연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학습되어져서 커져 있는 부분하고 그렇죠. 학습이 안 되어져 학습되어져서 커져 있는 부분에서 전체에서 그 작은 걸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뇌가. 그래서 학습된 거는 많이 남아있을 확률이 크지 않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인지재활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극을 하는데 이때가 경쟁 관계잖아요. 어느 부분이 막 자극이 되면 어느 부분은 억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적자생존에서 죽어버립니다.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반면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나오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뇌 전체 용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억제된 부분들. 근데 억제됐다는 얘기는 사용을 안 하죠. 사용을 안 하면 기능이 떨어지죠. 그럼 기능이 떨어지면은 사용할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점점 사용 안 하고 해서 없어질 그런 적자생존에서 그 열쇠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점점 죽어가는 거. 제가 질문을 해도 이해했나 싶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적자생존에 의해서 한 부분은 살아남고 줄어나는데 뇌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살아남을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열쇠된 사용 안 하고 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치매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 아까 말씀하신 다른 학우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부분은 기억하고 특정 부분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에서 특정 영역. 예, 뭐 20년 전 거는 기억을 그렇죠. 하시는데 1년 전 거는 기억을 못하시는. 이렇다면 그 생물학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를 한다면 치매 치료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다 이해했는지 사실 자신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어느 부분이 계속 자극이 돼서 그 부분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의 메커니즘을 알므로써 우리가 어떤 약을 만든다면 그것에 대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노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뭐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어서 약에 대해서 전부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쓰이고는 약 중에 아리셉트라는 약이 있고 롤리프람이라는 이런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 아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요.
화학적 변화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 아세틸콜린과 관련돼서 그것들을 하는 물질이 아리셉트입니다. 롤리프람이라는 약은 장기 기억으로 될 때 단백질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단백질 키나아제 A라는 물질들과 관련돼서 이것들을 촉진하는 어떤 물질들을 해서 제가 그 기억을 찾아서라는 에릭 켄달이라는 사람이 그 제약회사를 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약을 개발한 게 롤리프람이라는 약입니다. 이제 그런데 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다 따라가 보진 못했지만 현재까지는 지연은 시킬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는 거. 하지만 그 메커니즘들은 지금 제약회사에서 엄청난 돈의 대상이 되죠. 그것만 개발하면 생명을 연장하는, 자신의 인지 능력을 연장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각각의 메커니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거기 그 메커니즘이 있었잖아요. 각각의 영역들을 포인트를 해서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 팔리고 있고 치매 노인들에게 가끔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개발되고 있고 엄청난 제약회사의 미래의 꿈이죠. 약을 먹어서 치매를 막을 수 있고. 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50대는 먹어야 되는 겁니까? 50대는 먹어야 되는 50대가 먹어야 할까? 예를 들어서 신경 전달 물질에 관련돼서 약으로는요, 우리가 항우울제라고 해서 세로토닌, 셀렉티브 세로토닌 인히비tor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약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변하고 실제로 병원에서 그 내담자 환자들을 본 이후에 약은 필요한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신 분들이 항우울제 안 드시면 안 되고요. 불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분이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요즘의 약들은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많이 나오게 하고 조절하게 하고 이런 능력, 이런 것과 대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뭐 제가 더 욕심이 있다면 다음에는 약의 효능에 대해서도 한번 더 워크숍을 하고 싶은데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있고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도 도파민 작용들을 이렇게 도파민 하나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할루시네이션 그런 것들을 낮추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원래 양극성 장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우울제를 드신 이후에 약으로 인해서 양극성 장애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가끔 병원에서 보면 이분이 원래 양극성 장애인지 아니면 우울성 장애,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오래 드신 이후에 이게 반동으로 치고 올라오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는 건 그분을 쭉 만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직 우리가 잘 모른다는 말보다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만들었고,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롤리프람 같은 거는 원래는 항우울제였습니다. 썼더니 맨날 토해요. 우울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토해요. 이처럼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정신병에 쓰이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근육들을 마비시키고 이런 병들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대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데 약을 먹는다는 건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 그리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약만큼 훌륭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개인적으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치매로 인해서 뇌손상이 되면은 그 세포가 죽어서 결과적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임진어와 치료하면서 그 치매 증상을 자연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셨었는데,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가 중증인 경우에는 현재 뭐 제가 이것에서도 100% 지금 말씀하신 게
치매가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게 세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불가역적인데 과연 인지재활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100%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치매를 한 분들에게 이런 앞서서 했던 것, 치매 중증인 경우에는 전두엽 기능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거의 못 보고요. 현재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당시에 그 대학병원에서는 뭐를 했냐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거였습니다. 즉 뭐냐면 치매 때문에 다른 능력이 손상돼도 살아남는 게 뭐였습니까? 암묵기억 능력이었죠. 그러면 그 경로를 통해서 인지 능력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 훈련, 그래서 그게 시간차 회상, 뭐 스페이스 리트리버 해가지고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저희 같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 말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늘 제가 치매 걸리실까 걱정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재밌는 얘기기도 한데 어느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화투 친다고 하는 거 있죠. 화투 하잖아요. 사실 머릿속에서 상당히 굴려야 됩니다. 이렇게 패 띄운다고 하잖아요. 순서 계속 해서 시퀀싱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림자가 계속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의 집중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투를 많이 치고 패뜨기를 많이 하면 예방될 수 있다. 저는 그게 꼭 틀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 다른 거는 손을 많이 움직이시는 거죠. 양손을. 그래서 두 손이 이렇게 협응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재미있는 연구에 의하면 매일 이걸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인지 능력이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을 가지고서 이렇게 막 돌렸어요. 근데 제가 3개를 가지고 돌리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공하든 안 하든 일단 돌리기를 하면서 내가 계속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지 능력이 상당히 보존되고 향상되는 걸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지 능력이 어떻게 보존되고 그렇게 노화가 막아지는가의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가설적 상태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러저러한 자극들, 생활 속에 있는 자극들, 공 돌리기 같은 자극조차도 인지 노화를 사실 막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재미난 얘기로서 드리자면. 그리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얘기만 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리에 오셔서 조금 통제하고서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노인대학에 가셔서 무엇을 배우시고 통제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 추론적인 대답이었고요.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